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얼티입니다. 오늘 또 3시간 전에 뉴스가 떴어요.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뉴스 찍었던 거가 8억짜리가 1억 5천 떨어져서 6억 5천을 간다라는 세종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보세요. 제 말 맞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올렸는데요. 오늘은 또 제목이 바뀌었어요. 뉴스가. 지금은 2, 3억씩 뚝뚝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저도 못 봤는데 같이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죠. 3분짜리네요. 지난해에만 40% 넘게 올랐던 세종시 집값의 하락이 심상치 않습니다. 고점과 비교하면 2, 3억 원씩 떨어진 아파트가 적지 않은데 집값이 오른 이유도 하락하는 원인도 핵심은 공급이었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 고운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호가는 7억 원. 지난 6월에 거래된 8억 8천만 원에서 거의 2억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34평형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1억에서 2억 정도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입지가 좋은 곳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소위 유명 브랜드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긴다는 이른바 수도 천도론에 힘입어 이곳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11억 2천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본격적으로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하더니 지난달에는 8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신고가 대비 3억 원 가까이 빠진 겁니다. 세종시 집값은 21주 연속 하락하고 있고 12월 둘째 주 하락폭은 지난 2012년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5년 넘게 자취를 감췄던 미분양 물량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난 10월 세종시 해밀동의 도시형 생활주택 329가구 가운데 40%인 129가구가 미분양된 겁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 상당히 규제를 강화하기 때문에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도 주택수로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세제랄지 이런 규제 이런 걸 피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심리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구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지난 10월 말 기준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1933가구, 1년 만에 무려 7배나 늘었습니다. 집값 역시 4주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다름 아닌 공급입니다. 세종시 아파트의 올해 신규 입주 물량은 7,600가구로 지난해 4,200가구 대비 크게 늘었고 대구 역시 2년 연속 13,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물량 투하가 이뤄졌습니다. 공급량이 과거보다 늘어나는 지역들입니다. 따라서 가격과 공급에 대한 부담감이 큰 지역들 위주로 정부 대출 규제에 따른 영향력을 크게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만 보고 시장이 안정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수도권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고 고가 아파트 수요가 여전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오름폭에 대한 조정일 뿐 상승세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겁니다. 대선을 앞둔 관망세가 심화되는 가운데 단기적으로 대출 규제나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잠시 거래를 미루는 소강 상태로 파악이 돼서 아직 변곡이라고 판단하기는 이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주택산업연구원도 공급 부족이 누적된 상태라 오름폭이 축소되긴 하겠지만 전국 집값의 상승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유튜브 광고를 통해 제가 다가가고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그쵸? 예. 세종시가 결국에는 지금 2억씩 뚝뚝 빠진다. 이렇게 봤잖아요.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뉴스에서 다뤘습니다. 공급에 대한 뉴스를 다뤘는데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예.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죠? 뭐 아무 생각 없이 보셨을 리는 없고 공급이 많으니까 계속해서 떨어지고 전세 가격도 떨어질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전세 이렇게 이제 뉴스라는 게 그렇게 듣다 보면은 사람 마음을 그렇게 흔들어요. 근데 제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세종시가 결국엔 가격이 떨어진다. 이제 이건 뭐 맞춘 거에 대해서는 그 뭐 리얼티가 맞춘 거에 대해서 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예. 문제는 뭐 오르는 지역을 맞추는 것 이것도 좋지만 내려가는 거를 이야기하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내려가는 것을 내려간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 이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좀만 배우면. 매도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일반인들이. 전문가도 어려워하는 이 용기와 결단 안에서 내 것을 매도를 해야 되고 남의 것을 매도해 함으로써 이것을 챙겨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 이게 장난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것을 맞춘다 또는 말한다라는 건 엄청난 용기와 결단과 실력이 겸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 세종시에 대해서 이제 다시 또 모르는 건, 이제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뭐 맞춘 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종시가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입주 물량에 있어서 역시나 공급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뉴스에서는 왜 공급에다 자꾸 포인트를 두냐면, 많은 사람들이 공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거고요. 심지어 중개사 자격증 시험을 볼 때도, 공급 수요와, 결국엔 공급의 문제로 인해서 가격은 움직인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실전이라는 건 항상 달라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보셔서 아시지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것과 실전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다르죠. 그죠? 심지어 의사든 뭐 변호사든 누구든 간에 이 4자 들어가는 직업도 심지어 교과서적으로 배운 것과 실전하고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하다 보면은. 그래서 죄송한 이야기 좀 하자면 의사들 중에서 돌팔이가 많다 그러죠. 혹시 의사분 선생님 계시면 죄송합니다. 돌팔이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인정해 주시면 감사해요. 돌팔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여는 사고방식이 없어. 사고를 열려고 하잖아. 다방면을 보고 여러 가지로 보려고 하지 않거든요. 조금 여담인데 제가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왔었어요. 아주 심하게 왔었어요. 그래서 병원을 7군데에서 8군데를 다녔어요. 그 중에는 양방도 있고 한방도 있었습니다. 한방만 3곳을 갔던 것 같아요. 한 곳은 대학병원을 가가지고 수술을 하려고 했고요. 근데 제가 허리 디스크를 수술을 안 하고 섬유륜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 심각했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교정을 받아서 치료를 했어요. 근데 이걸 양방에서 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양방병원인데 한방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이 양방 그 정형외과 원장님이 치료를 하는 겁니다. 겸해가지고 같이. 예, 엄청 제가 그랬어요. 대놓고 원장님 되게 겸손하시네요. 남의 것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 원래 양방이 한방을 무시하는 거 여러분들 알잖아요. 근데 받아들인다는 거 엄청 겸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처럼 여러 가지 국면에서 같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양방에서는 한방을 의학적으로 공부할 때는 완전 말도 안 되는 잡기술 뭐 이런 걸로 취급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방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다.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그런 것처럼 이론과 실체는 다르거든요. 분명히 이론과 실체는 달라요. 그래서 중개사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이다라고 가르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격이 흔들리는 요인보다 그 반대로 흔들리는 경우가 60%가 넘어간다라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입주 물량이라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향후 입주 물량이 늘어남으로써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요인 외에도 다른 어떠한 요인들로 인해서도 가격은 흔들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세종시와 그리고 또 어디를 얘기했습니까? 대구시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대구시 같은 경우는 정말 입주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구 한번 입주를 여러분들 보시면 대구광역시 입주 한번 볼게요. 예, 저 부동산 지인입니다. 보시면 보세요. 22년도 당장 다가올 22년부터 물량이 엄청나게 많고 23년도에도 어마어마하고 24년도에도 뭐 적진 않죠. 많죠. 그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올라온 거가 20년, 21년에는 뭐 물량이 없었나요? 지금도 대구시는 올라왔거든요. 그동안. 이때도 물량이 있었어요. 그죠? 평균 수요량보다도 많았어요. 근데 가격이 올라왔죠? 즉 계속해서 짓고 지어서 물량이 남을 때까지 돼야지만 이것이 빠진다라는 이론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밥을 어느 친구는 등치가 커서 몸무게가 80kg 나가는데 얘는 하루에 밥을 3공기 반을 먹어야 돼요. 3.5를. 근데 어느 친구는 약골이라 가지고 45 체중 미달 겨우 이제 뼈다귀만 남았어. 그런 얘도 밥을 하루에 뭐 2공기 반을 먹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얘가 상대 대비 찬물더물 이론이죠. 세 공기를 먹었어요. 많이 먹은 거다 이렇게 본다고요. 적당하게 먹었네. 근데 그렇지가 않죠. 왜? 얘 등치가 있으니까 0.5만큼을 더 먹었어야 돼. 매일. 그래서 얘가 4일 동안 그렇게 먹었어요. 세 공기씩만. 4일 동안 세 공기씩만 먹었으면 4, 5, 20이니까 두 공기를 더 먹었어야 되는 거라고 얘는. 그쵸? 그러니까 얘는 배가 고파서 80kg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이 빠지는 거지. 75kg로. 살이 쪽쪽쪽쪽 빠져. 그쵸? 건강 영양실조 걸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라는 거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공급을 많이 했다 이거죠. 어휴, 1년에 3,000 가구나 들어왔어? 많이 들어왔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얘는 한 해에 3,500을 먹어야 되는데 그동안 3,000을 먹다가 갑자기 어느 날 돼가지고 갑자기 세 공기 반이 아니라 하루에 6공기를 먹어버린 거예요. 하루에 6공기를 먹어버리면 얘는 두 공기만 더 먹었으면 됐는데, 그죠? 하루 3공기는 퉁, 6공기 중에. 그리고 3공기가 남았는데 2공기는 퉁 해도 1공기를 더 먹은 거죠? 그럼 과식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가격이 빠지는 거죠, 이제부터. 공급이 많으니까. 이런 이론대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향후 입주 물량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향후 입주 물량으로 추측하는 아파트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잘 예화로 풀어간 거예요. 여러분 설마 이거 듣고서는 우와 하면 안 돼요. 리얼티가 하는 유료 강의는 완전 다른 겁니다. 이런 거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무료로 다 퍼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자, 근데 얘는 어떻습니까? 얘는 어때요? 얘는 하루에 2.5공기만 먹으면 되는 왜소한 애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얘는 하루에 뭐 예를 들어 3공기를 먹어도 얘도 3공기인데 왜 이러지? 갑자기 확 가격이 조정받는 거죠. 또는 얘가 2.5인데 1공기를 먹었어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이론. 뭐 똑같은 이론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론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향후 입주 물량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 보세요. 대구 같은 경우도 지금은 향후 입주 물량이 되게 많아지니까 가격이 빠진다고 하지만 세종시 같은 경우는 향후 입주 물량이 많았나요? 없어요. 향후에는. 없어요. 그리고 올해는 입주 물량이 9,000세대가 있는데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저는 이걸 궁금해하는 거지. 2017년, 2018년, 2019년 베스트 1, 2, 3 이거 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시상식이네. 올라가서 받으면 되겠네. 그죠? 이렇게 됐는데 2017, 2018, 2019 이때 세종시 올랐습니까? 안 올랐습니까? 이때도 많이 올랐죠. 그쵸? 많이 올랐죠? 20년에는요. 대박 많이 올랐죠. 폭등을 했죠. 19년, 20년도에 세종시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쵸? 그런데 21년도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물량이 많은데 왜 이제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냐는 거지. 간단해요. 이게 물량이 많이 있기 때문인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미분양이라는 거야. 미분양. 그래서 제가 이제 미분양을 좀 풀어드리면 또 미분양에 대해서 보면 미분양이라는 건 그야말로 분양받은 거거든요. 분양받은 거. 예, 분양받은 건데 이 분양받은 사람들이 뭐를 해요? 투자를 하는 거라고 대체적으로. 자가집도 있지만 그래서 전세를 놔야 되거든요. 전세를 못 넣는 거야. 갭이 크니까. 그리고 또 실거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분양을 하다 안 되니까 자기 집은 이미 장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투의 꼭대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투자자들의 외로움들이 나타나요. 예, 투자자의 외로움이 나타납니다. 서울도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내 집은 이미 있다라고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이미 이 사람들은 내 집은 다 갖고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세종시는 가격이 빠진 부분들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세종시 지금 집값은 2, 3억씩 뚝뚝 빠졌다라는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할 게 많은데요. 자, 전문가들 40% 집값 고점 작년에 3배 이래가지고 전문가들이 집값을 40%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40%가 말하기를 집값은 고점이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어디 집값이 늘 이야기하잖아. 어디 집값이 고점이라는 거야 도대체. 작년에 3배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서울 집값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지방 아파트 가격 하락이 42%다.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럼 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영상이 되게 중요한 거죠. 지방이 다냐? 90% 그러니까 100 중에서 90%가 지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100% 중에서 90%가 빠져요. 그럼 지방이 다 빠진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나머지 10%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의 요지가 되는데도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뉴스, 신문이라는 거는 대중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신문글을 읽어보니까 결국에는 작년보다는 집값이 빠질 거다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늘어났다. 이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나중에 이제 뉴스 딱 끝나고 신문 분석을 다 보고 나서 밑에 이렇게 봤는데 설문 참여자 명단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있어요. 예. 그런데 모든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신뢰할 만한 분들도 있고 신뢰하지 못할 만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에는 운용회사도 있지만 부동산에 관련된 분들도 있지만 보험사 센터장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보험사 센터장 되기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 CFP 따면 돼요. 재무설계사. 예, 이거거든요. 또는 NFP인가? 까먹었네, 다. 따면 돼요. 그 별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뭐, 경제연구원 뭐 이러는데, 이 사람들 주식 쪽으로도 더 오히려 밝고 펀드 조성이 더 밝지, 부동산에 밝지 않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박수문 신영부동산 신탁 대표에서 신용운용 쪽이나 뭐 이런 쪽은 뭐 좀 운용 원래 잘하니까 좀 믿을 만하니까 섞여 있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딱 보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뉴스 볼 땐 좀 디테일하게 봐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주장하고 이 사람이 뭘 주장하고 이 사람이 뭘 주장하고 그러니까 막 갖는 거야 지금 동그라미는 참고로. 이 사람은 뭘 하시고 교수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수가 제일 많이 틀립니다. 돈 버는 데는 교수가 제일 많이 틀린다는 말이 있어요. 독서 많이 하십시오. 여기 독서 많이 하면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더라.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볼만한 뉴스고요. 그다음에 어제 좀 아까 오늘 뉴스인데요. 오늘 뉴스가 또 볼만한 게 뭐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함께 좀 이건 다루고 싶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요거네요. 네. 3분기 집값 24% 올랐다고 해요. 3분기 집값을 24%. 이 신문을 우리 그 단톡방에 어기님께서 가져다 주셨습니다. 아침에 오늘은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문 가져다 주시면 제가 읽고 이런 것들을 함께 좀 풀어갈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어렵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경제신문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17%밖에 안 돼요.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신문 아침 맨날 뭐 전국방에서 막 돌고 이러지만 이거를 제대로 좀 풀어주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좀 일가견 있게 좀 얘기를 좀 잘 풀어줄 수 있는 사람,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은 더 희박하다는 거죠. 10%도 안 돼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3분기 집값 24% 올랐대요. 한국이 56개국 중에 1위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이 상승이다, 다 상승했다라고 또 한 3일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게 현 정부를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뭐 좋아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죠. 제 영상을 좋아하시는 분 중에서는. 근데 현 정부를 제가 되게 좀 많이 안 좋아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많이 안 좋아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 했죠. 현 정부에서 집값을 무조건 비난하는 전문가들도 사실은 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현 정부가 아니라 다른 뭐 예를 들어 지금 뭐 그거죠. 뭐 진보냐 보수냐. 이렇게 보더라도 지금은 현재 진보 정권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수 정권이 들어왔어도 집값은 올랐을 거예요, 사실은. 예. 왜냐면 이게 통화 물량이 증가하거든요. 통화 공급이 증가되고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올랐는데 이게 너무 가파르게 많이 오른 것 또한 잘못은 있어요, 현재 정부에서. 그 얘기를 했죠, 제가. 그죠? 그러면서 뭔 얘기했냐면 전 세계적으로 집값 다 오른 건 어떻게 얘기할 거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러면서 또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세계적으로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OECD 국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 나름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이고, 기축통화, 달러의 기축통화를 우리도 거래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오르면서 우리도 오를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다만 우리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며칠 전에, 이거 오늘 뉴스거든요. 이거 오늘 뉴스예요. 근데 오늘 뉴스 나오기도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어기님이 가져다 준 게 딱 티나네. 고맙습니다. 예. 방송 태워드렸어요. 자, 그죠? 그러면서 제가 달러 기축통화를 우리도 쓰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오르면 우리도 부동산이 오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달러의 영향을 안 받는 곳은 오를 수가 없어요. 오를 필요도 없고, 안 올라도 돼. 이렇게 말해야 되지, 정확히. 북한이나 이런 데는,
안 올라도 돼. 여긴 투자하면 안 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투자할 곳은 이제 북한밖에 없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인데 여기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 3분기 한국의 집값이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오르긴 오르는데 대응을 잘못하는 바람에 너무나도 폭등을 해서 다른 곳보다도 월등하게 많이 올랐다라고 표현을 말씀을 드렸던 기억 나시나요? 그런데 아니라더라 오늘 뉴스 딱 나왔는데 56개 중에 1위가 돼버렸어. 장난이 아니죠? 예. 그래서 쭉 보니까 각국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적 가격 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해가지고 글로벌 주택가격 지수 해가지고 조사를 한 거죠. 한국에 이어서 우리가 1위고요. 그리고 스웨덴 17.8, 뉴질랜드는 17%, 터키는 15.9 이렇게 했는데 얘가 2위네. 얘가 2위야. 그쵸? 미국은 13%. 그러니까 2위가 17.8인데 1위가 한국인데 24%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문재인 정부 이제 5년이지 않습니까? 5년 중에 앞에 3년은 무역 적자를 내버렸고요. 뒤에 지금 1년은 흑자를 냈어요. 이 3년을 적자 낸 게 아니었어요, 원래. 이거 다른 나라 다 흑자 냈습니다. 우리나라는 적자 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되게 과거를 자꾸 제가 늘 영상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게 과거를 잃어버리지 마라 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다른 애들은 다 성적표 좋은데 우리만 마이너스 뒤로 쳐졌단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는 거를. 그러니까 완전 최악으로 말아 드셨죠. 그러고 나서 플러스를 지금부터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격 좋으신 분들은 아이 그래도 지금부터 플러스 만드는 게 어디야 라고 말씀하시면 아유 참 관대하시네요 진짜. 아유 전 그렇게 생각 못하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명목 기준 집값 상승률은 한국이 26.4 미치겠다. 터키 35에 이어서 2위를 기록했대요. 하지만 터키는 3분기 물가 상승률이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1등하고 2등의 차이가 엄청나게 좀 다소 많이 높게 차이가 나죠. 보세요. 2위가 17.8이고 그죠? 3위가 17%야. 0.8밖에 차이 안 나. 그 다음에 15.9 막 이런데 여기하고 여기의 차이가 뭐야? 26.4 이렇게 보니까 월등하게 많이 차이 나죠. 그러니까 대응을 잘못한 거야. 이거를 대응을 잘못한 거야. 그러면 이게 스웨덴이나 뉴질랜드나 터키, 호주 뭐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보다는 뭐 잘 사냐 못 사냐 했을 때 골고루 섞여 있잖아 지금. 스웨덴 우리보다 잘 살잖아요. 뉴질랜드도 뭐 괜찮고. 그건 다 떠나서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할 거야? 월등한 1위인데도 불구하고 9위만큼 상승했는데 이게 대응을 잘한 거죠 미국이. 그쵸? 미국이 대응을 잘한 거죠. 지난 3분기 동안 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좀 잘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못한 상황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뉴스는 여기 2개 짚어드리고요. 오늘 나눌 게 참 많아요 여러분들. 자 2020년도부터 해서 바뀌는 부동산 제도에서 이거가 엄청 많아요. 보시면 이게 다 풀어드리고 싶어요. 이거 다 제가 보면서 아우 이거 싹 다 풀어드리고 20장이네. 19장 되겠죠. 표제 빼고 싹 다 풀어드리고 싶어요. 다 풀 줄 알아요 제가. 근데 시간 관계상 제가 몇 개만 풀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가 상가 겸용 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변경 이렇게 나왔어요. 고가 상가 겸용 주택이라는 건 뭐냐면 상가 주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가 주택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1층에는 상가를 이렇게 넣고요. 2층하고 3층에는 이렇게 주택으로 해가지고 해놓고 마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여긴 내가 살고 여기는 세를 주는 거죠. 한 3, 4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상가 2개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다가구 꼬마 빌딩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상가주택이에요. 상가 겸용주택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냥 상가주택 이렇게 줄임말 씁니다. 상가주택 요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상가주택의 장점이 뭘까요? 상가주택 장점은 뭐냐면 상가에서 올라오는 월세가 수익률이 좋아요. 임대 수익률이 이게 그리고 상가주택은 입지에 상관없이 이 4개가 월세가 다른 동등한 인근에 있는 것들하고 비슷하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수익률이 매우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하신 분들이 퇴직금이 일로 많이 가지요. 근데 단점은 뭘까요? 단점은 이게 분양이 좀 세요. 분양가가 좀 세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투자를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 경매로 해가지고 사이클이 바닥일 때 잡아놓고 나중에 임차를 맞추는 방식으로 하면은 엑설런트해요. 매우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략을 구사하면 많은 수익과 또 경제적인 어떤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 이것이 바로 상가 주택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 변경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주택에 대해서 양도했을 경우, 매도를 해서 시세 차익을 했을 경우 비과세 혜택을 변경해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현행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9억 원을 초과한 상가 겸용 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경우, 즉 무슨 얘기냐면 이거죠. 1가구당 한 가구, 그죠? 한 가정에 1주택자가 소유한 그 9억 원을 초과한 9억 초과한 건 9억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초등학교 때예요. 9억 1원부터 해당이 되는 거죠. 이런 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 주택 면적이라는 건 뭐냐면요. 2층과 3층의 연면적을 혹시 모르는 분들 계실까봐 여기가 2층 전체의 크기가 30평이에요. 근데 3층이 30평이에요. 그러면 연면적은 60평이 되는 겁니다. 합산을 말해요. 연면적이라는 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연면적을 말하는 걸 거예요. 주택 면적이 여긴 그쵸? 주택 면적이 이 주택이야, 두 개가. 그래서 이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경우, 이 상가가 몇 평이에요? 예를 들어서 28평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쪼개가지고 14평씩 쓰는 거지, 이렇게. 이럴 경우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해서 9억 원의 이하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어떻게? 9억 이하. 그러니까 이거 팔았는데 얼마를 벌었다. 예를 들어 7억을 벌었다 이러면 뭐예요? 비과세가 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괜찮았다니까, 수익이. 괜찮았어요. 대출 끼고 이러고 보증금 빼고 이러면 내 돈 거의 안 들어가고 해먹는 방법이 있어요. 경매로 들어가면 오히려 더 풀피도 내버려. 몇 억 버는 건 일도 아니야, 이거. 예, 이거 저 할 줄 압니다. 예, 저 할 줄 압니다, 이거. 자, 변경.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나쁜 짓도 많이 해. 악한 사람들은. 방법이, 그건 얘기 안 할게요. 이게 혹시나 영상은 누구나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나쁜 거에 대해서 이야기는 좀 안 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진짜 나쁜 짓 하면은요, 뭐, 한 3개월 만에 돈 2억 땡기는 건 일도 아니야, 진짜. 2022년부터 나쁜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배워야 되는 거는 뭐냐면 제가 부동산을 가르치기 전에 제가 부동산을 공부해보고 부동산은 이제 전문가로서 하다 보니까 부동산을 하기 전에 인성이 여기서 필터할게요. 인성이 먹은 사람 이렇게 이거 X자 인상은 안 돼. 하면 안 돼. 진짜 인간 기러기 돼. 이렇게 돼. 정말로 제가 배워보니까 인성이 돼 있어야 돼. 사람이 인간이 먼저 돼야 돼. 배신하거나 뒤통수 치거나 뒷담화 치거나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부동산은 악이 되더라고. 악이. 정말로. 많은 사람이 그래요. 많은 사람이 참 기가 막혀. 22년부터의 양도분 9억 초과 상가 겸용 주택은 주택 부분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과 80% 장기 보유 특별세가 공제된다. 그래서 이제 변경된다는 거죠. 그렇죠? 변경된다라는 거예요. 22년도부터 양도분 9억 초과 상가 겸용 주택은 어떻게 된다고요? 주택 부분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과 80% 장기 보유세가 적용된다. 그래서 이걸 분리해서 이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주택이냐, 상가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건데 9억 이하 상가 겸용 주택은 지금의 제도가 적용되나 서울 등 수도권에 위치한 대부분의 상가 겸용 주택은 9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입은 소유자들은 줄어들 전망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보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기서 얘기한 대로 딱 그거예요. 서울과 수도권이에요. 서울의 수도권 대부분의 그 상가 겸용 주택이 9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비과세 그 혜택을 입은 소유자들이 줄어든다 이 얘기지. 나머지 지방 가면은요.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 한 청주 인구가 그래도 한 80만에서 90만 사이 이제 돌고 있는데 이런 데만 가더라도 이런 거 저기 입지마다 다르죠. 어디 있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뭐 안 비싸요. 6억이면 사요.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비과세 혜택 받을 사람들이 줄어든다. 이거는 서울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상가 겸용 주택 갖고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뭐 돈 버는 재미가 있었지만 그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 풀어주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아우,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어쨌든 간에 영상 제가 다 못 찍어드리고 다 풀어드리고 싶어요. 이거 다 풀어드리고 싶은데 뭐 이거 조합원에 대한 것도 이것도 풀어줘야 되고 분양권 이런 것도 풀어줘야 되는데 요거는 좀 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다 풀을 수 있는데 요것만 풀겠습니다. 조합원 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개정 이랬어요. 그래서 이게 취지가 뭐냐면 양도일
파는 시점으로부터 해서 너가 몇 주택을 갖고 있어? 이랬더니 나 주택 갖고 있어. 뭔데? 그러니까 분양권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대출에 있어서는 분양권도 포함이 됩니다. 분양권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1주택으로 포함이 돼요. 그 대출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이런 정보는 실전 깨알팁이에요. 그래서 다른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갖고 있다. 그러니까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이나 권리입니다. 둘 다 집에 대한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역시 이제 어떻게 된다? 가지고 온 걸로 해서 양도세 가지고 비과세 했는데 이제 지금까지 비과세를 못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1주택으로 간주해버린다라는 정책인데 이 정책이 좋은지도 나쁜지도 몰라요. 이건 피해가야 되는 거야.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똑같아. 과거를 몰라. 이거 언제 실패한 거냐면 이명박 정권 때, 제가 보수를 욕해요. 욕할 건 비난할 건 비난해야지. 이명박 정권 때 했던 건데 실패한 사례입니다. 이거는. 이게 어떤 식으로 실패하냐면, 자 보세요. 적용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분양권을 취득하면 어떤 부분이냐면, 특히 뭐 분양권은 고사하는데 조합원 입주권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조합으로 했어요. 근데 조합으로 했는데 내가 만약에 집을 장만을 못했어 아직. 왜냐면 조합이라는 거는 재개발 구역에다가 있는 곳들을 다 보상을 해주고 이들을 내보내고 밀어버린 다음에 거기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시간은 미지수야. 언제 될지 누구도 몰라. 빨라야 8년이야. 진짜 빨라. 아니 정말 빨라야. 예, 이게 왜 이제 이명박 정권 얘기냐면 이명박 정권 때 행복주택이라 해가지고 이걸 줬어요. 행복주택이라 해가지고 이거 제가 기억을 해요. 제가 그때 당시 영업하면서 부동산 배우고 같이 막 이런 거 할 때니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거를. 예. 제가 이때 당시에 나이가 막 25, 이쯤 6, 7, 이쯤 됐던 것 같아요. 아닌데? 24? 지금 박근혜가. 그렇게 되는 거지. 나이에서 빼보면 되죠. 10년 전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 경력이 뭐 3년밖에 안 되네, 4년밖에 안 되네, 뒷조사해가지고 잘못 조사한 사람이 저한테 막 뭐라 그러는데, 여파가 계속 가네요. 결국엔 그게 계속 얘기하게 되네요, 제가. 10년 전에도 알고 있었어요, 부동산 제가 했었고. 자, 행복주택. 이래가지고, 행복주택 권리를 줬어요, 이때 당시. 이명박 정권 때. 그래서 이거 받은 사람들 막 되게 좋아했어. 막, 와, 나 집 생긴다, 막 이러면서 좋아했거든요. 이거 아직도, 거의 무산됐어.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분양권을 팔지를 못하네. 왜? 조합원 입주권이라서. 아이고, 마피에 팔았어, 마피에. 지금도 이거 안 된 데가 있어. 어디냐면, 어디냐면 이게 서울의 강북구. 이거야. 이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거 희망 고문입니다. 이거 쥐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없다. 어떻게 언제부터는 22년 1월 1일부터 취득한 사람들에 해당되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인들이 직장만 한다는 게 분양권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분양권을 하려면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고 비싸잖아요. 그리고 분양을 받았다고 치자. 분양을 받았다고 쳐도 지금 친 DSR이 나와가지고 분양을 들어가는데도 지금 대출을 많이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야. 돈이 없으니까 돈 있는 사람한테 파는 거죠. 피 받고서는. 그죠? 그럼 이 사람 생돈이 생겼어. 생돈이 생겼으면 이거 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살아야 돼? 외곽을 가든지, 지방을 가든지, 아니면은 전세 사는데 보태 쓰는 거지. 있는 사람한테 더 가는 거야, 계속. 구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입주권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입주권은, 이거는 어렵잖아, 확률적으로. 그쵸? 집장만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다니까? 그래서 집장만 하는 방법 중에 제가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갭이야. 다른 거 없어. 내가 별 방법 없이 가성비라 그러죠? 다 따져봤어. 청약통장? 아유, 나 이거 없앤 지가 언젠데. 청약통장 같은 거 기대도 안 해. 청약통장? 그거 재테크야, 그냥. 돈 버는 하는 거야. 아셨죠?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은 요거를 2개를 풀어드렸고요. 다른 것도 더 많이 풀어드리고 싶은데요. 아유, 참, 없네요. 무주택 청년들한테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해준다는데, 이런 거 읽어보니까 얼마 안 돼. 저는 이제 정치를 위한 부분들이다 보면 되고,
DSR 규제 조기 시행한다 이래서 이금융권에서 이제 막겠다 뭐 이런 그래서 낮추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이제 나왔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60%에서 50%로 낮춘다 이런 건데 1금융하고 똑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농지 원본은 필지별로 작성해야 한다 이런데 이게 이제 경매에도 해당이 되면은 더욱더 이제 경매가 조금 더 번잡해지고 까다로울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데 농지 개편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내가 볼 땐 아닐 것 같고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 도입하겠다 이랬는데 이거가 도입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세에 반영되려면은 5, 6년은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이런 부분들 상관없이 집값은 올라가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 부분은 충분히 하고 있는데 좀 더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LH 주택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도 층간소음이 많아서 문제가 생겼죠. 실거주 주택 전세 대출금 지역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하겠다. 이래가지고 전세 대출금에 있어서 요거를 만들겠다 뭐 이래가지고 전세 대출에 대해서 컨트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대충 좀 짚어드릴 수 있는 거가.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간단하게 좀 짚어드렸어요. 오늘 뉴스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3분기 집값 상승 이거 아까 봤던 거고. 자, 서울 집값에 대해서 또 보도록 하죠. 서울 서대문, 강서, 관악 아파트 단지 전체 집값이 떨어졌다. 이 편한 세상, 신촌 등 올해 급등했던 서울 일부 아파트 시세가 최근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대문구, 강서구, 관악구 등에서 시세 하락 단지가 나왔고 일부는 지난달 대비 2천만 원까지 내린 걸로 됐다. 강서구야 조금 사이드니까 뭐 이해했다고 쳐. 근데 강서구도 교통편이 얼마나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강남 진입 쩌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서대문구하고 관악구는 정말 무시를 못하는 곳인데 이런 곳도 시세 하락하는 단지가 나왔고 2천만 원까지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근데 이 2천만 원은 우리가 직접 한번 봐야 되거든요. 예, 봐야 돼요. 이거가 진짜로 내린 건지 층수 내린지를 봐야 된다. 그죠? 얘는 그런 거 없이 쓰잖아. 제가 볼 때는 봐야지. 뭐 그렇게 신뢰가 안 돼서 좀 보았더니 시세가 하락한 곳은 영등포동 4가 남현동, 관악구, 그다음 면목동, 중랑구, 그다음 냉천동, 부가연동, 서대문구, 가양동, 강서구 등이다 해서 이렇게 빠졌다 이렇게 했는데 많이 빠졌네. 이거는 좀 남현동은 지난 7월 이후, 영등포동 4가는 작년 6월, 그다음에 부가연동 5월 이후 첫 하락이다. 이래서 보시면은 냉천동과 면목동은 14년 7월, 15년 12월 이후 수년째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5, 6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이런 식으로 공포심을 확 주네. 머니투데이. 이들 동네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의 시세도 최근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서 부가연동에 있는 신천 이편한 세상 가격 빠졌다고 하네. 84제곱미터 찾아가 볼까요? 거기 서대문구로 들어가거든요. 어디더라? 여기서 2호선 여기다 부가연동. 아현역 위에 있는 거예요. 아현역 위에 있는 건데 아현역이고 요거다. 예, 여기 신천 이편한 세상 요거 말하는 거거든요. 이걸 제가 좀 압니다. 여기 왜냐면 여기를 제가 옛날에 살았었어요. 여기 부가연동에 살았었고 여기 보면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두산, 럭키데이는 아닙니다. 두산 아니에요. 이편한 세상, 푸르지오 여기 있죠? 요 자리들 여기 이렇게 예, 한성중고등학교 있는 데들 여기 제 추억의 도시입니다. 여기 다 옛날에 그 밀기 전에 제가 여기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대학교 시절에 예, 여기서 생활했습니다. 도대체 대학을 어디 나왔길래 와 부가연동 여기 연대가 여기 옆에 있네요. 예, 연대 안 나왔어요. 이거 뭐 요즘 예민하잖아. 이거 학력이죠 뭐 이런 거 나 연대 나왔다고 말하면 돼. 연대가 옆에 있다 그랬어요. 예, 학력이죠 뭐 이런 거 생각해보니까 말 큰일 나더라고. 장난하기에는 요즘 누구라고 얘기 안 하는데 큰일 나죠. 말 잘못했다가는. 자, 그래서 보았더니 이편한 세상 봤어요. 84제곱미터 짠 봤더니 뭐야? 매매. 그래서 최고가가 18억인데 5층이 17억에 됐다. 그쵸? 근데 뉴스에서 말하는 거가 기사글에서 말하는 거가 그건가? 볼게요. 16억 시세 이거 올려놓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시세가 여기 뉴스글에 뭐냐면 16억 7,750만 원을 찍었다고 합니다. 예. 이거가 맞을 것 같은데, 이거 맞을 것 같은데요. 이거 맞을 것 같은데요. 이거 맞을 것 같은데, 세대수 확인을 안 하니까 지금 맞을 건 맞아요. 이거 맞고요. 예. 그래서, 16억
750만 원인데 84제곱미터. 이 편한 세상. 근데 왜 이렇게 나와 있어? 10월에 16억 9천만 원 대비 하락했다. 이렇게 나오죠. 예. 근데 안 나왔어요.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현재. 예. 거기 나와 있지 않아요. 뭐 그냥 보지 뭐. 온 김에 그러면 우리가 그죠? 예. 이게 지금 현재 3개가 다 클릭이 돼 있는데 그쵸. 21층이 8층하고 대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잠깐만요. 다 클릭이 되어 있었던 거가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걸로요. 그죠? 예, 이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매매 가격을 봤더니 21층이 18억 3천만 원, 8층이 17억 8천에 찍혔던 거고요. 이게 9월 달이었네요. 지금 10월 달엔 9월 달이었잖아. 그죠? 10월, 11월, 12월 거래가 전혀 지금 없었던 거예요. 9월 이후로. 그다음 10월 달에 보니까 하나 찍었어요. 근데 5층이 빠졌네, 진짜. 5층이 같은 동인데도 불구하고 5층이 18억 2,500만 원에 체결했다가 10층이 8층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동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18억을 찍었으니까 가격은 실질적으로 조금은 다소 꺾인 부분들이 있었네요.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9월 달에는 매매가가 18억. 근데 10월 달엔 17억인데 층수를 따져보아하니 10층이 18억이고 5층이 17억이니까 정상적인 부분들이 될 수가 있죠. 오히려 5층을 더 싸게 체결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5층, 이게 5층 차이긴 해도 이 층이 5층 차이긴 해도 다른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그리고 여긴 303동이고 여긴 101동이에요. 예, 한번 자리를 한번 보도록 하죠. 101동과 303동, 101동과 303동. 3 어디 갔어? 건너편에 있냐? 어딨냐? 3이 어디 갔어, 앞에? 야, 3이 안 보여요? 3이 안 보여요. 뭐, 근데 어쨌든 101동이면, 예, 지금 현재 되게 좋은 동이거든요? 여기는 101동, 제가 볼 때는 102동, 104동, 여기가 지금 완전 히트거든요, 여기는. 예. 여기 히트인데, 이 편한 세상은. 101동이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5층이 17억을 찍었다. 그렇다라면은 이것도 가격이 좀 위태위태했던 거고 11월, 12월은 현재 거래가 없는 상황. 그렇다라면 가격이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진짜 이렇게 꺾어 내려가는 거가 조금은 긴장해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이 기사글을 보게 되네요.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서대문구 냉천동 소재에 있는 도니문 센트레빌 전용 84 시세도 14억 5천만 원으로 11월 14억 5,500에서 500만 원 떨어져. 이거 장난하는 거지. 이런 기사글을 이렇게 쓰니까 신뢰가 안 가는 거야. 500만 원은 깎아줄 수도 있는 거거든. 이러면은 이건 시간 낭비인 거야. 이런 기사글은. 응? 아, 참. 뭐 하는 거야, 이게. 이게 1,000만 원 떨어진 거잖아요. 9억 유지하던 거가 8억 9천 됐다. 층수 대비해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 이 기사라는 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기사가 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얘는.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좀 봤고요. 하나 더 해야 돼요. 아, 오늘 너무 많이 퍼드리는데 진짜 너무 많이 퍼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제 얘기는. 안양을 좀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안양을 보아하니까 안양의 가격이 현재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수도권에서 안양의 가격은 현재 안양이 21년도에 입주가 상당히 많았어요. 여러분 제 거 영상을 좀 꾸준히 보신 분이 얼마 안 계실 텐데 제가 안양을 한 2달 전쯤에 부동산 지인에 있을 때 안양을 질문하신 분이 계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안양 좀 봐주세요. 그래서 안양 영상을 찍었거든요. 제가. 근데 안양 영상을 찍었는데 그게 제목을 안양을 안 넣어서 영상에서 못 찾고 있어요. 근데 안양을 제가 그때 당시에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시면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댓글에다가 남겨주시거나 했으면 좋겠어요. 안양 제가 그때 당시 뭐라 말씀드렸나요? 예, 시세가 안 좋아질 것이다, 꺾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예, 안양 한번 볼까요? 안양 부동산 뭐 이런 거 한번 검색하면 나오려나? 뉴스 부동산 여기 있죠, 그쵸? 물량 앞에 장사 없다. 그래서 GTX로 집값 치솟은 안양 동안구 하락의 시작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GTX라는 호재가 결국엔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예? 물량 앞에 장사 없다라고 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쵸? 그렇죠?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안양 동안구에서 서울까지 출퇴근 가능합니까? 예, 가능하죠. 안양은 서울 바로 과천 밑에가 안양이니까. 안양에서 실제로 서울 출퇴가 얼마나 많은데요. 사당이 왜 붐비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사당이? 안양 동안구. 사당이 왜 붐비는 줄 아십니까? 4호선에서 과천 이쪽에서 안양, 금정, 군포 이쪽 사람들이 계속해서 출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양 동안구가 여기거든요. 안양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예, 안양은 여기 이제 동안구랑 또 갑자기 기억이 나. 저 만안구라. 안양 살았던 사람 맞아? 자, 이렇게 나뉘는데 여기가 만안구예요, 여기가. 여기 천을 기준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여기가 만안구가 되겠어요. 여기가 만안구가 되는데 메인은 역시 동안구예요. 동안구고요. 여기 동안구에서 이제 평촌, 범계 여기 라인들이 아주 핫하죠. 요렇게 인덕원도 포함해야 돼요. 인덕원도 요렇게. 그래서 인덕원 사거리 여기는 아주 뭐 대박자리, 예, 아주 짱짱자리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평촌역은 학원가, 여기 학원가. 여기가 그 유명한 그 MBC에서 나오는 옛날에 그 막 조사하면 여기 길에 버스가 4겹으로 깔려 있는 어마어마합니다, 여기가. 예, 그렇게 되는 것이고, 범계 같은 경우 여기 이제 제재가 이제 시작이 된 곳이 좀 있어요. 예, 제재가 시작이 된 곳이 좀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순환 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평촌 IC에서 타서 수월하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교통편이 있고요. 밑으로 하단으로 내려갈 때는 다소 조금 불편해도 여기 부곡 있는 데까지 내려오거나 수원까지 내려가서 고속도로를 타야 된다. 군포까지 가서 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안양에 대한 간단한 뭐 입지적인 소개였고요. 그래서 이 안양이 장점이 뭐냐면 일거리가 많아요. 여기 산업지대가 많아요. 산업지대도 많고 공장지대나 이런 일거리가 되게 많습니다. 예, 그리고 학군도 좋고 뭐 주택도 밀집이 잘 돼 있고 그래서 살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비싸서 내려오는 곳이 안양입니다. 근데 서울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안양도 같이 올랐거든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오르는 거에다가만 초점을 두지 말고 항상 말씀드렸죠. 인근의 경기도도 지금 제발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얘기가 나온 게 이 기사 쓰신 분은 아실까? 이 기자분께서는 경기도가 하락한다라고 안양이 하락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곧 서울의 하락을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는 건데 본인께서 아시면서 쓰시는 건가? 공격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김창현 기자님. 여쭤보는 거예요. GTX와 호재로 인해서 아파트가 상승값이 30% 이상 급등했던 안양의 동안구가 약 2년 4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섰는데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아파트 매매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근데 미분양이 없어요. 여기는요. 예, 매수세 위축에서 입주 물량 쏟아지면서 가격 하락,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는 나왔어요. 일시적으로 흔들리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GTX로 인해가지고 의왕시와 함께 아파트 가격이 치솟고 뭐 이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안양시의 연간 아파트 입주량을 보면은 23년도까지 이런 식으로 여기 21년 치솟았다가 22년 줄고 23년도에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동안구 올해 동안구에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동안구 어디에 많냐면 지도적으로 보면은 까먹었네. 여기였다. 맞아. 여기 보시면은요. 범계에서 여기니까 여기 라인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라인이요. 여기 라인들이 새 아파트가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라인들이 아파트가 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 전국이 교통면도 되게 좋아요. 버스가 전국 안 가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가격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참 그렇다. 입주 물량이 많아가지고 그렇다는 거 인정하는데 되게 많은 거 인정하는데 이게 피도 많이 붙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미분양으로 현재 나오거나 전세 물량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전세 물량이 증가는 데이터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가서 직접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를 가는 거죠. 안양시 동안구. 자, 안양시 동안구 전세 100개.
호계 럭키 아파트가 20개라고? 이 구축이? 오우, 호계 미원 아파트도 40개. 태영. 이 정도면 좀 많긴 하다. 전세 물량이. 여기 제가 아는 사람이거든요, 여기를. 대우 한양이 51개. 좀 많다. 이게 물론 겹치는 것도 있지만, 밑에 하단 쪽은 원래 뭐 좀 그렇고요. 예. 어바인 퍼스트, 이거 다 치고 깨끗하고 좋은 아파트인데 100개. 푸르지오, 뭐, 이런 데가 좀 물량이 있네요. 예. 그죠? 이런 데가 물량이 좀, 목련 8단지, 목련. 이 정도면 전세가 있는 편입니다. 슬슬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윗동네로 한번 와볼게요. 윗동네로 보니까 76, 29 뭐 이러는데, 이 정도면 전세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예. 원래는 여기가 씨가 말라야 되거든요. 씨가 말랐었고, 근데 이 부영 아파트도 엄청 괜찮습니다. 이게 좋은 자리예요, 여기가. 롯데. 여기 그리고 현대 4차 우성 7단지, 여기 있죠, 여기. 여기가 엄청 괜찮습니다. 여기가. 평촌고등학교 라인으로 여기 다 중심부로. 여기가 먹거리촌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막 이래서 엄청나게 좋은 곳인데도 전세가 이 정도 있다라는 것은 가격에 있어서도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분들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안양도 여튼간에 뭐 그렇다. 심상치 않은 부동산 동탄만 떨어지는 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좀 그러고 있네요. 자, 지인으로 또 와서 한번 보면은 보는데 이제 뭐를 보냐면은 안양하고 이제 같이 봐야 되는 지역이 어디냐면은요. 경기도 안양은 보자. 경기도 안양은 안양시 그다음에 의왕하고 같이 봐야 돼요. 의왕 그다음에 군포 이런 식으로 좀 같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21년도에 물량이 안양이 엄청나게 월등하게 많죠. 네. 그리고 내년부터는 없어요. 후년부터는 없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줄어든다. 그래서 이게 소화가 다 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들을 함께 봐야 되는데 딱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서울 떨어지면 얘도 떨어집니다. 예. 서울 떨어지면 얘도 떨어져요. 안 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서부대대세 여순강에서 이제 대구, 세종 꽂았고요. 이제 서울도 어쩌면 근데 소름 돋는다. 만약에 서울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조정받거나 떨어지거나 뭐 이러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다 맞추는 거잖아, 거의. 어우, 무섭다. 내가 말하면서도. 진짜 무섭다. 예.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도 좀 이제는 조심조심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세 가격 오르는 거 보면은 전세 가격의 오름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서울이. 보세요. 서울이 오를 때는 어떻게 올랐는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전세 가격 오르는 거 보이세요? 장난이 아니죠? 이게 작년 12월이에요. 전세가 폭등할 때. 11월, 10월. 다 10의 자리죠. 여름에도 그렇고. 일단 숫자가 엄청 높잖아. 그쵸? 이렇게 높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폭등할 때는 막 아까 60몇도 있던 것 같아요. 68 이런데. 요즘에 어때요? 자, 11월로 넘어왔습니다. 12월. 겨울철 비수기라고요? 아니요. 겨울철에는 겨울에도 인기 많습니다. 예, 인기 많아요, 겨울에도. 근데 가격이 오르는 게 많이 둔화됐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된다. 그리고 매매 가격 같은 경우도 보세요. 매매 가격 같은 경우도 여기 7월 달에 막 24, 19 막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은 한 자릿수로 전환된 지가 벌써 보름이 넘게 되어가는 상황이다. 거래량은 이미 너무 많이 얘기를 했죠, 제가. 거래량은 이미 너무 많이 얘기해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거래량 같은 경우는 제가 풀어가는 방식이 또 별개적으로 또 얘기했었죠. 그래서 거래량도 지금 그런 식으로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오늘도 전반적으로 전국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데를 보면서 기사글도 함께 여러분 리딩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카톡방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카톡방이 오픈이 되어 있어서 여기 전국 부동산 정보 리얼티방이 있고요. 들어오시는 방법은 영상에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리얼티 영상에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영상의 밑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클릭해서 B번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댓글이 달렸네요. 이거 어제 건데 금 요즘 많이 핫하죠. 몇 배는 오를 거라고. K청아님 감사합니다. 이동호님 강릉 들어와 계시죠? 금 물어봤어요. 그래서 답변 다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얼티였습니다.